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오늘 강의인데 지금까지는 횡령죄하고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범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근데 지금부터는 재산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이거 이제 나왔던 21년도, 22년도 나온 판례를 한번 몇 개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그 30분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게 기본적인 건데요. 과연 금융감독은 집행관인 금융감독 원장의 명의가 공문서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거기 보다시피 우리 원래 공문서라는 개념은 뭐죠? 공무원 또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돼서 작성한 문서를 공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행위도 우리는 결국 공문서 위조죄 또는 행사죄가 성립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문서로서의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문제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나오면 그냥 간략하게 그냥 눈 감고 그냥 찍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문서 위조와 변조라는 말이 있어요. 자, 문서도 이번에 그 22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문서에 관련된 부분이 시험 문제에 많이 안 나왔어요. 사실은 경우 사회적 법익에서는 우리가 문서가 관련된 것이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근데 제가 봐서는 이 문서의 개념 잡을 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문서에 관한 죄는 이걸 한번 잘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문서에 관련된 죄는 이렇게 봅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봐올 뭘까?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작성할 권한이 있느냐 아니야 작성할 권한이 없다. 작성 권한이 있고 아니다. 이거를 행사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부정행사죄가 있어요. 부정행사죄, 부정행사. 이거 이제 보면 돼. 그러면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문서를 작성했을 때,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문서를 작성할 때 이게 첫 번째가 바로 뭐냐라고 한다면 타인의 명의를 사칭할 수 있어요. 타인의 명의를 뭐 한다? 사칭한다. 사칭하고 그 다음에 아니다. 이건 뭐다?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전제로 해서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전제로 해서 뭐 한다?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자격을 사칭한다. 자격을 모용한다. 자격을 사칭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전부 다 뭐가 될까?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걸 뭐라 그래?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사칭해서 문서를 작성해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위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전제로 해서 내용을 변경한다. 이게 바로 뭐 될까? 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을 사칭하고 자격을 모용했다. 이게 바로 뭐죠? 자격 모용에 의한.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 같으면 사문서 작성죄. 공문서 같으면 자격 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공문서. 그러면 이게 불법이 가중되면, 여기서 이제 불법이 가중되면 바로 뭐가 될까요? 이게 이제 바로 공문서 위조가 되는 것이고, 공문서 위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공문서 변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자격 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죄가 되는 겁니다. 요거만 알아도 벌써 보세요. 요거만 알아도 문서가 왜 어려운 줄 알아? 구성 요건이 너무 많아. 복잡해. 그 구성 요건이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사문서 변조, 공문서 변조, 자격 모용 공문서 작성죄,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죄, 그다음에 허위 진단 작성죄, 공정정서 원본 부식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그다음에 사전자 기록 위작 변작죄, 공전자 기록 위작 변작죄, 그다음에 뭐죠? 사문서 부정 행사죄, 공문서 변. 이 너무나 구성 요건이 다양해. 그렇기 때문에 이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여기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해도 벌써 봐요. 사문서 위조, 사문서 변조, 그 다음에 자격 모용한 사문서, 자격 모용한 사문서 작성죄. 이건 공문서 위조, 공문서 변조, 자격 모용 공문서 작성죄.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아. 이거 그러면 뭐만 알면 돼?
공문서가 뭐고 사문서가 뭐만 하면 위조, 변조 이거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한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이걸 유형위조라고 합니다. 유형위조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작성 권한이 있는 자가 내용을 뭐 한다? 허위로 작성하는 겁니다. 허위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작성 권한이 있는 자가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형위조라고 하는 거예요. 무형위조라고 얘기한다. 라고 하는 거 뭐 삼적 정도도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는 그러면 현행 형법상은 어떻게 다루겠느냐? 현행 형법상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현행 형법상은. 뭐죠? 원칙이 뭡니까? 원칙이 우리는 유형위조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 모두 다 처벌합니다. 이거 보다시피 뭐였어요? 사문서 위조, 사문서 변조, 자기문 사문서 작성죄, 공문서 위조, 공문서 변조, 자기문 공문서 작성죄. 자 보세요. 유형위조는 보다시피 그림에 있다시피 공문서, 사문서 모두 다 처벌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는 무형위조, 작성 권한이 있는 자가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을 때 이때 무형위조는 모두 공문서는 모두 다 처벌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문서는 우리는 허위 진단 작성죄만 처벌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문서는 허위 진단 작성죄하고 처벌하고 나머지는 공정정서 원본 부실기재죄하고 요 외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어디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했어요. 이건 사문서 위조가 돼요? 변조가 돼요? 이력서는 사문서겠죠? 위조가 돼요? 변조가 돼요? 이건 위조도 아니고 변조도 아닙니다. 왜 그래요? 한번 볼래요? 이력서는 본인이 작성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로스쿨 지금 학교 다니는 애가 지금 졸업을 했어. 근데 변호사 시험에 아직까지 합격을 못했어. 근데 A라는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변호사 시험 몇 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했어요. 이거는 위조도 아니고 변조도 아니야. 왜 그래? 사문서고 이력서는. 그러면 그 학생 입장에는 작성 권한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작성 권한이 있는 내용을 허위 작성했어. 이럴 때는 바로 사문서 같은 거는 허위 진단 작성죄 외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때 그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문서에 관련되는 죄가 안 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 회사의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건 업무죠. 이때는 바로 위계한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이지,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이지 문서에 관련된 죄는 논할 수가 없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형위조는 공문서나 사문서는 못 추천합니다. 하지만 요 앞에 있는 학생이 이제 그 시험 붙어서 검사가 됐어요. 그럼 검사가 됐으면 결국마다 피해자 신문 조서를 작성해. 피해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데 허위를 작성했다. 그럴 때는 뭐가 될까?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겠죠. 작성 권한이 있는 자가 내용을 허위로. 이건 공문서니까 무형위조는 모두 다 처벌하거든. 요와 같은 것을 정리가 좀 잘, 그림을 좀 가려면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행사라는 말이 있는데 요 행사라는 말은 행사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뭘 가지고 전제로 하느냐. 행사는 이거는 바로 진정, 이거는 요 얘기입니다. 부진정한 문서를 전제로 해서 따지는 게 행사입니다. 부진정한 문서를 전제로 따지는 게 행사예요. 한번 볼까요, 내가? 자, 이력 쉽게 말하면 뭐죠? 자, 그거 한번 아무도 아니요. 정경심 조민 교수의 엄마가 허위 스펙, 허위 인턴도 안 했으면서 인턴 했다고 허위로 뭐 된다? 인턴 증명서를 만약에 작성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경심이라는 사람은 작성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작성을 그 인턴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될까? 거기 인턴 했던 그 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잖아. 근데 작성 관련이 없는 정경심이라는 사람이 작성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양대학교 표창장 같은 거 있잖아. 그럼 동양대학교 표창장은 동양대학교에서만 뭐다 발급하는 거죠. 근데 정경심이라는 사람이 자기 연구실에서 뭐가 될까? 결국 컴퓨터 스캔해가지고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럴 때는 결국 뭐다?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그것 처음부터 표창장이 나서 표창장이 아닌 것을 새롭게 만들었죠. 동양대학교 총장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게 바로 사문서 위조야. 그 사문서를 위조해서 그걸 갖다가 고대 입학하는데 제출했어요. 여기 바로 뭐다? 사문서 위조 행사죄야. 사문서 위조 봐. 행사라는 말은 반드시 그러면 진정한 문서를 사용했어요. 위조나 변조된 문서를 사용했어요. 위조나 변조된 문서를 사용하죠. 항상 행사는 뭐다? 부진정한 문서가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위조나 변조나 허위 작성된 문서를 사용할 때만 행사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는 행사 말을 못 붙여요. 그래서 우리는 요 파트는 뭐하고 연결돼야 될까요? 유가증권, 통화와 관련된 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증권의 대표적인 판례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유가증권의 대표적인 판례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을 변경했다. 내용을 변경했다. 그러면 여기에 결국은 위조와 변조 이제 나오는데 위조와 변조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좀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부정행사라는 말이 붙으면 이 부정행사는요. 이건 반드시 뭐예요? 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진정한 문서를 전제로 해서 따지는 겁니다. 이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전제로서 따지는 것이 부정행사예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그림을 보고서 문서를 전체를 꿰뚫을 수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없지만은 한번 봐요. 나는 신용불량자야. 그런데 경찰이 불신검문을 해. 그래서 나는 학생의 주민등록 있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경찰한테 제출했어요. 이거는 이 주민등록증은 위조된 거야? 변조된 거야? 위조된 것도 아니고 변조된 것도 아니고 진짜로 정상적인 주민등록증이야. 이걸 가지고 뭐다?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사용하면 이때는 앞에 뭘 붙여? 공문서 부정행사죄라는 말을 붙여. 앞에 부정자. 사문서 같으면 사문서 부정행사죄. 공문서 같으면 공문서 부정행사죄. 요 행사라는 말은 위조해가지고 사용한 위조행사죄. 그 다음에 변조해서 사용한 변조행사죄. 여기 행사란 말이 들어가면 반드시 부진정한 문서를 전제로 해야 되는 것이고 부정행사죄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전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그럼 선생님, 내가 지금 문서를 지금 처음 공부하는데 문서는 어디에다 그러면 중점 두고 공부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문서는 일단 문서의 개념이 있습니다. 문서의 개념이 있는데 문서의 개념은 우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봐요. 우리는 계속적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정명적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장적 기능이 있는 겁니다. 보장적 기능. 근데 이거 봐요. 여기서는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보장적 기능. 계속적 기능이 있고 정명적 기능이 있고 보장적 기능이 있는데 이 보장적 기능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되는데 이 보장적 기능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문서는 문서로서 기능이 있으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작성 명의인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작성 명의인이 존재해야 돼. 근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작성 명의인이 존재해야 되는데 작성 명의인의 실제 여부가 문제됩니다. 실제 여부, 실제 존재해야 되느냐, 작성 명의인이 실제 존재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판례는 뭐죠? 대법원 전원 합의체죠. 공문서, 사문서 모두 뭐한다? 불문하고 실제를 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살아있을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문서, 사문서, 불문하고 실제 요하지 않아.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하면 뭐지요? 이 말은 다른 말하면 우리는 사자나, 사자, 주권자, 사자나 허무인 명의, 허무인 명의의 문서도, 혐인 명의의 문서도 모두 문서로서 기능을 가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작성 명의인이 사자나 허무인 명의 문서도 모두
문서로서 기능을 가진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온 겁니다. 왜? 이것도 이제 판례가 과거에는 공문서는 실제를 요하지 않지만 사문서 같은 거는 또 뭐 판례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의 판례는 문서 작성 시점이 뭐다? 생존 중에 작성된 거라면 사문서로서는 뭐가 될까? 지금 현재는 실제하지 않지만 생존 중에 작성된 거라면 문서로서 기능이 있고 생존 이후에 작성된 것이면 우리는 뭐다? 문서로 기능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이제 깨졌어. 깨지고 공문서나 사문서를 불문하고 모두 실제를 요하지 않는다. 실제 요하지 않고 이제는 모두 사자나 허무의 명의 문서도 모두 문서로서 기능을 가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뭐 계속적 기능, 정명적 기능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내용이 참 나와요. 나오는데 그거 다 무시해도 돼. 무시하고 크게 선택행에서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요거는 좀 알아야 돼. 보장적 기능과 관련돼서 실제 여부하고 또 요거하고 뭐하고 연결돼? 유가증권도 잘 알아야 돼. 왜? 유가증권도 마찬가지로 작성권자의 명의가 있어야 되거든. 이것도 실제를 요하냐 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유통성을 요하냐 요하지 않느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바로 항상 시험에 가면은 우린 법정원에 가면 여기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요. 케이스 문제가 아니라 선택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선택형을 얘기했을 때 유가증권, 통화, 문서 요 세 가지 있지. 차이점, 공통점 같은 거를 반드시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시험 보기 위해서는 선택형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논점만 해서 딱지 잡아보면 이런 거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면 위조가 되느냐 아니면 변조가 되느냐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또 하나 중요한 게 허위공문서 작성죄 있죠. 이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요건서 가장 핵심이 요겁니다. 요거 뭐죠? 가장 무슨 간접정범의 성립 여부. 요거는 바로 형법 총론과도 연결됩니다. 간접정범과 성립. 요거를 논점을 잡아야 돼. 요거 시험에 자주 언급됩니다. 요거는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사례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고. 그래서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의 성립 여부. 이런 부분을 중점 두고. 그 다음에 공정정서보험법 실제는 뭐 크게 이제 판례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고 그다음에 공문서, 사문서, 부정행사죄, 그다음에 위조, 변조 행사죄 같은 것도 판례 중심으로 이론 문제로 아니면 이론이 아니라 판례 문제로 나오되 좀 내용이 좀 큰 것이 바로 내가 봤던 이거예요.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의 성립 여부. 이 판례가 상당히 많이 쏟아질 거예요. 그리고 요거 이제 아까 객관식 문제 이런 것들 중요하게 들여다보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31번의 그 지문이 뭐냐 하면은 이건 키워드가 어디 있어요? 키워드가. 일단은 공문서, 변조, 행사죄가 기소된 사건인데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 출력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것이 바로 일단은 뭐다? 등기사항 증명서니까 이거는 인터넷을 접속해서 이걸 출력 복사했단 말이야. 열람 복사했는데 이 부분은 일단 공문서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걸 위조가 되느냐 변조가 되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위조라든가 변조가 되느냐. 요거는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거 잘 봐요. 위조 변조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위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변조가 있어요. 이제 막 힘이 드니까 글씨가 막 피피 날아가네. 위조, 변조가 있어요. 위조는 뭐예요? 저쪽에 나왔잖아.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사칭해서 뭐한다? 새롭게 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법은 항상 뭡니까? 법은 항상 뭐예요? 해석하기야. 해석하기 때문에 이 조문을 해석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조문을 해석해서 유권 해석을 내리는 것이 바로 뭐다? 대법원 판례가 되는 것이고 항상 해석을 어떻게 하냐? 작성관에 있는 자 타인의 명의로 쓰요. 근데 이게 문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서가 작성되는 거 봐요. 이 문서가 작성되는 것은, 이 문서가 작성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뭐다?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문서가 처음부터 문서가 아니었던 것을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작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에서 말이에요. 없을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바로 위조입니다. 어디든지. 무에서 유를 내는 건 무조건 위조예요. 무에서. 자, 돈이 아닌 것을, 자, 나는 500원짜리가 있잖아. 돈이 아니야. 돈이 아닌 것을 내가 500원짜리 돈을 만들었어요. 이게 통합 위조가 됩니다. 그건 처음부터 돈이었어요? 아니요. 돈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건 진짜 돈 있죠. 진짜 돈. 1,000원짜리를 뭐다? 양쪽 찢어가지고 뭐다? 2,000원으로 사용했어요. 이거는 통합 변조가 되는 거예요. 왜? 그건 진정한 통화다. 진짜 1,000원짜리를 찢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뭐 될까? 우리는 위조의 가장 기본적인 유가증권도 마찬가지고 문서도 마찬가지고 똑같아.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위조야. 그러면 그거 봐요. 정경심이라는 사람은 그전에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는데 자기 책상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거죠. 이게 바로 위조야. 그러면 이런 거는 동양대학교에서 표창장을 정식으로 발급했어. 만약에 이제 학교 성적표에 이제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성적증명서를 학교에서 정식으로 발급했어. 이건 정상적인 문서죠. 진정한 문서죠. 근데 거기다 뭐 내가 시험을 봤는데 다른 과목은 전부 다 학점이 아주 좋은데 형법이 C야. 아, 이건 아니네. 요걸 가지고 내가 요거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살살 고쳐가지고 A로 고쳤어. 이럴 때는 바로 뭐 될까? 이건 변조가 되는 거야. 위조가 되는 게 아니라. 왜?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전제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조는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존의 문서를 이용하는 것도 위조가 될 수 있어요. 기존의 문서를 이용하는 것도 위조. 어떤 게 있지? 빨리 대표적으로 뭐죠? 결국은 미완성된 문서를 완성시킨다든가 또는 미완성된 문서를 완성시킨다든가 미완성 문서를 그러니까 유가증권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온 게 뭡니까? 시험에 잘 나오면 이거 뭐 백지수표 백지수표 같은 거, 이거는 뭐다? 완성돼서 안 돼서 안 됐죠. 근데 그건 이제 기입을 함으로써 이제 수표로서 기능이 있다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유가증권 위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완성된 거나,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타이밍이에요. 그 다음에 변조는 보세요. 변조는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에 대해서 내용을 마다 변경하는 것을 변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잘 봐요. 요 두 가지의, 잘 봐요. 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지요? 위조나 변조의 모두 공통점은 요건 분명히 진정한 문서로 뭐 된다? 오인할 정도가 돼야 된다.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정도가 돼야 위조나 변조. 그 대표적인 판례가 뭐 있죠? 옛날에 주민등록증, 옛날 주민등록증 중에 2년생인데 얘는 비닐 위에 일자로 고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뭐다? 비닐 위에다가 글씨를 새카마로 쓰면 명백하게는 가짜라는 게 쉽게 알 수 있죠. 이건 위조도 아니고 변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정도로 똑같아야 되고, 근데 돈 같은 것도 통화 위조 변조가 되려면 뭐죠? 진화로 오인할 정도가 돼야 위조나 변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지금 판례하고 연결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위조가 되려면, 변조가 되려면 핵심이요. 변조가 되려면 이겁니다. 이겁니다. 동일성이 유지가 돼야 돼요. 하지만 위조는 동일성이 이미 벌써 동일성이 뭐 된다? 상실됐다면 이거는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위조가 되는 것이지 변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성이 상실됐다면 이건 위조가 되는 거지 변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동일성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동일성이 유지가 돼야 돼요. 한번 꼭 들어볼 거면 통화하고 똑같이 내가 막 들락날락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100원짜리 있잖아요. 진짜 돈. 100원짜리 2개를. 100원짜리 이건 가짜 돈이에요? 진짜 돈이야. 진화야. 진짜 돈 100원짜리 2개를 녹여서 500원짜리로 하나 만들었다.
이건 뭘까요? 통화 위조의 변조예요. 이건 통화 위조가 되는 겁니다. 왜? 진짜 돈이지만 이거는 바로 이미 쇳가루로 만들었을 땐 돈으로서 동일성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학생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와서 진짜 돈, 진짜 주민등록증이에요. 학생의 사진 떼어놓고 내 사진을 붙였어요. 이건 주민등록증은 공문서일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슨 기능이 있죠? 주민등록증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거예요. 신분을 확인하고요. 신분. 그러니까 신분증을 확인하는 신분증이라는 거예요. 신분증은 사진이 이 사람하고 동일시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학생의 진짜 주민등록증을 갖고 와서 내가 사진을 떼어놓고 내 사진을 붙였다. 이때는 공문서 위조가 되지 변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사진이란 것은 그 주민등록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부분이 소실됐을 때, 중요한 부분이 변경됐을 때는 우리는 위조. 이 말이 그 말이지 뭐죠? 동일성이보다 상실됐다는 뜻이야. 그 주민등록증 동일성이 상실됐을 때는 위조가 되지 변조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판례를 한번 보십시오. 공문서 변조자가 성립하는 거 바로 열람 삭자의 복사한 행위는 다른 새로운 정명서, 성명서를 가지는 문서한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공공적 사실의 신용을 해야 할 정도 위험성도 발생했다고 봐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바로 뭐가 되느냐? 자, 복사해 두었다. 테이프를 지우고 복사해 두었다. 이를 타인에게 교부의 공문서 변조 행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등기사항 전부 정명서 열람 열시를 삭제 복사한 행위. 요런 것은 바로 우리는 권리의무 사실관계에 대한 다른 새로운 정명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에 대해서 이거는 바로 위조의 문제가 아니라 뭐로 봤던 거죠? 공문서 변조죄 성립을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그 약간 사악한 모델은 헷갈릴 수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있어서 허위라는 개념은 뭐죠?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성립하는 범죄고 여기서 줄 것과 법령의 잘못, 약간의 어떤 법령 잘못을 적용하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해서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더라도 적용 전체가 된 사실관계가 부합하다면 이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했던 판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거를 하나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봅니다. 그거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증거 위조죄에 있어서 위조라는 의미, 증거란 의미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증거에 있어서 위조의 의미, 위조라 문서에 관한 제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출을 의미하는데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 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5번 판례가 그거 좀 약간 어렵습니다. 자, 어려운데 이거 한번 잘 보시면 되는데, 그 35번 판례 이것은 그냥 이렇게, 이건 굉장히 사실관계가 좀 복잡한데, 내가 그 밑에 그 사족을 드러났지만은 이걸 내가 봐서는 이게 증거 위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뭐냐라고 한다면 작성 명의는 사실상 허위가 없을지 몰라도 이와 같은 것은 증거 위조는 성립할 것 같은데 내용은 허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결국은 이제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변호사야 얘가. 변호사가 변호사인 갑이 얼명이 어느 게 검언을 송금하고 회사에 집어넣고 회사가 또다시 거기서 회사로부터 다시 되돌려받는 식으로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걸 해서 그러면
작성 명의는 뭐다? 이거는 허위가 없어요. 작성 명의는 이제 본인이 했기 때문에 허위가 없지만, 하지만 이건 내용은 뭐 된다? 얘는 허위 사실로 지금 기재했다. 허위를 했다가 또 다시 빼고 하는 거. 이건 내용은 허위거든. 이럴 때는 명백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증거 위조를 결국은 위조죄가 성립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굉장히 가벌성 확정을 염려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증거 위조죄 성립을 부정했던 판례가 그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6번에 관한 판례도 하나 여러분들이 뭐더 기억나는 게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양심병역 거부자 있죠. 양심병역 거부자는 전부 다 어디에서만 나온 거야? 군에 가지 않기 위해서 양심병, 뭐 여호와의 정인 그 판례 있잖아. 그럴 때 대부분 뭐 내가 군에서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께 뭐 된다? 보통 병역 거부에 관한 판례인데, 요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겁니다. 얘는 여호와의 정인을 믿으면서. 요거 하나 색다르게 지금까지 나왔던 것은 전부 다 뭐죠? 병역 거부와 관련된 건데, 여기서는 병역이 아니라 요것보다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도 우리는 정당한 사유에 있다고 인정했던 판례가 새롭게 하나 튀어나왔다는 거, 요거 하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37번에 관련된 부분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사실관계가 이거예요. 자, 보면 뭐냐라고 하면 요겁니다. 봐요. SBS, 이 판례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인 PD 갑이 있잖아. PD 갑이 서울구치소에 A라는 뭐다?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금 결국은 구금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얘를 결국은 PD가 지인이다. 지인. 그러니까 지금 구치소에 있는 수용자하고 지인이라고 속이고, 서울구치소 직원을 속이고, 결국은 지인이라고 속이고, 얘는 거기서 이제 면회를 가는 거죠. 면회를 가가지고 그 사람을 면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진술이 아니라 그 진술을 받아내고 그걸 녹음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그러면 과연 이것이 위계양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위계양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결국은 뭐다? 총책과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결국은 10분 동안 이제 촬영도 했습니다. 그럼 결국 기계 같은 것도 숨기고 들어가서 촬영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떨어졌고, 주거 침입죄, 그 건조물 침입죄죠. 그러니까 교도소에 의사에 반해서 들어갔다고 해서 주거 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했던 판례가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볼까요? 공동 주거 침입죄 부분에 대한 판단. 대법원에서는 뭐냐라고 됩니다. 관리자의 성낙을 받아서 건조물의 통상적인 출입방부로 들어갔다면 성낙 의사표시의 기망이나 착오 등 하자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19조 1항에서 말하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검사는 이걸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를 했지만 법원에서는 공동주거침입죄 성립을 부정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 이러한 경우에 관리자의 현실적 성낙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적, 추정적 의사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성낙의 유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낙이 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도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보면 출입 당시 객관적으로 또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건조물에 들어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가지고 우리는 주거침입죄 성립을 부정했던 판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거는 위계양 공무집행방해죄 성립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공무원을 속이고 들어갔으니까 위계양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이 될 수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자, 보세요. 국가적 법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뇌물죄하고 공무집행죄 두 개예요. 뇌물죄하고 수뢰죄하고 공무집행죄 두 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돼서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공무집행방해죄하고 관련돼 있는데 한번 봐요. 일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이게 여러분 추상적 위험입니다. 추상적 위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무집행방해죄는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잖아. 뭐가요? 재수 따질 때 재수의 결정은 뭐로 따집니까? 공무원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까? 공무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까? 공무원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까? 공무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까? 이거는 공무원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공무원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공무원의 수를, 공무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무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의 수를 기준으로 해서 따지게 되는 겁니다. 공무원의 수. 이게 이제 뭐예요? 한번 봐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요 갑이라는 사람과 어리라는 사람은 경찰 3명 있어요. 근데 요 3명의 경찰이 가는데 요 A라는 사람이 3명의 경찰에게 아이 짭새 새끼들하고 그래서 협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벌병 3사람은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이야. 직무집행 공무원에게 A라는 사람이 아우 죽여버릴까라고 해서 협박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요때 봐요. 얘가 이제 공무집행관 적법한 직무집행 공무원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 그럴 때 그러면 여기 공무의 수를 기준으로 하면 A는 뭐죠? 1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겁니다. 1개의 공무집행방해. 하지만 공무원의 수를 기준으로 하면 뭐다? 3개의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판례의 내용은 뭐죠? 공무원의 수를 기준으로 해서 상상적 경합법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공무집행방해죄는 전부 다 우리는 뭐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미수가 처벌하지 않아요. 미수범 처벌이 없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이제 전제 조건이 요겁니다. 요거 봐요. 이게 뭐죠?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말하는 거예요. 위력. 그럼 위력 보면 형법제 몇 조? 136조. 136조의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좀 얘기하는 거예요. 위력. 그리고 미수범 처벌이 있고, 그리고 이게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협박은 이제 폭행협박의 개념 정립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이 핵심 중에 핵심이 뭡니까?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이란 말이야.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뭐 하는 거죠? 공무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는 거예요. 폭행과 협박을 가한단 말이야. 근데 조심하세요. 여기서 여기 직무란 거 있죠. 요 봐. 직무. 요 직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 직무가 뭐야? 반드시. 뭐라? 적법한 직무만을 말합니다. 적법한 직무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법한 직무에 대해서 한방 지어박는 것은 정당방위로서보다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적법한 직무에 대해. 그러면 이 적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적법한 직무가 되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인 줄 아세요? 이것마다 일반적이고 추상적, 당해 공무원의 일반적 추상적 권한에 속해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 권한에 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 권한에 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입각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출 때만 적법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적법성이 인정될 때 일반적 추상적 권한, 그 다음에 구체적 권한, 그 다음에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입각할 때 적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적법한 직무 집행, 적법한 공무 집행 방해, 적법한 직무에 대해서만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위법한 직무에 대해서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판례는 이런 것도 알아놓고, 근데 여기서 요거랑 참 차이를 봐야 돼. 요거하고 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있잖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요거는 형사소송 몇 조? 형법 제 137조입니다. 137조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요것이 시험에 자주 언급돼. 객관식 문제에 137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하고 136조에는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력의 요 136조인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직무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사가 직무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됩니다.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직무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건 무슨 말이야?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 협박, 고의가 뭐야? 상대방이 직무집행 중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되고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고 폭행, 협박을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의사나 인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할 것이 기수 시기를 언제 볼 거냐, 여기 문제입니다. 기수 시기도 여기서는 반드시 뭐냐, 기수 시기도 현실적 직무집행의 결과가 발생 필요 없고, 무슨 성만 있으면 되죠? 무슨 성? 위험성만 있으면 그대로 기수가 됩니다. 현실적 직무집행의 결과가 발생될 필요 없고 위험성만 있으면 기수가 되는 거예요. 위험성만 있으면 기수가 됩니다. 오케이? 위험성만 있으면 기수가 돼요. 그러나 여기로 넘어오면 요 위계양 공무집행방해죄는 반드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방해 의사가 있어야 되고, 중요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직무집행 방해 결과 발생돼야 돼요. 현실적 직무집행의 방해의 결과가 발생돼야 뭐가 될까? 기수가 됩니다. 기수가 돼요. 현실적 직무집행 방해의 직무집행 방해 결과가 발생돼야 기수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방해 의사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방해 의사가 필요 없고 집행 결과가 발생될 필요가 없고 위험성만 있으면 돼. 그런데 이거 그러면 위계형 공무집행 방해죄는 현실적 직무집행 방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결과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가 될까? 원래는 미수가 돼야 되는 거죠. 결과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결과가 발생돼야 되는데 결과가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될까? 미수가 돼야 되죠. 그런데 공무집행방해죄는 미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무죄야.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을 잘 한번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다, 위력이다. 이 두 가지를, 요거는 선택형으로 나와. 이건 사례 나오는 문제 아니에요. 선택형으로 요 차이점 같은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야 돼요. 특히 요런 것도 요것도 잘 정리하고 요런 것도 잘 정리가 돼서 한번 쉽지만 한번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딱 정리를 좀 해놓으면 좋게 요긴하게 써먹을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그 두 번째 보면 위계양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에 대한 판단 이렇게 돼 있어요. 제 마지막에 이제 위계양 집행 판단에 법령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벌칙을 정하고 공무원을 하여금 금지 규범 위반을 감속, 단시, 감시, 단속하도록 한 공무원에게는 쭉 나오는데 여기는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위계를 사용하여 업무 집행을 못하게 하였다면 이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뭐가 될까? 성립되지만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때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감시, 단속의 눈을 피하는 것이 공무원이 적발하지 못했다면 공무원이 감시, 단속 이런 직무를 소홀히 한 결과일 뿐 이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고 인정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아마 판례 이거 기억나? 자주 언급되는 거 이거 뭐 이런 무슨 판례가 있어요? 갑이라는 선은 수영자야. 자, 수영자인데 얘가 구치소에 지금 뭐 된다? 지금 수용돼 있어요. 구금돼 있다고. 근데 얘가 구치소에 구금된 갑이 구치소에 담배가 없나 봐. 그래서 담배를 있지. 교도관들 몰래 담배를 밀반입이라고 그걸 몰래. 그러니까 교도관들의 눈을 돌려서 담배나 이런 것들을 휴대전화기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밀반입시켰어. 이거 이제 근데 기소가 된 것이 검사는 공문을 쏘겠지 않느냐. 그래서 위계양 공무집행방해죄를 기소했는데 이것도 뭐죠? 위계양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부정했던 판례입니다. 그런데 담배, 휴대전화기 이 판례는 위계양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부정했는데 위계양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판례가 하나 있죠. 인정한 판례 하나. 요거 들어보셨어? 여기 정권거래용 단말기. 정권거래용 요 말만 들어가면 이건 위계양 공무집행방해죄 인정되는 겁니다. 정권거래용 단말기를 밀입시켰을 때는 이때는 위계양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던 것이다 라고 정권거래용 단말기 같은 거는 위계양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베란 게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텐데 뭐 아실지도 모르겠다. 김대중 정부 때 결국은 김대중 정부 때 그 좀 젊은 사람이 잘 나가는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김대중 대통령 말기에 비리로 연루돼 있어가지고 지금 그때 서울구치소에 지금 수감돼 있었어. 근데 이게 젊은 사람이 미국 MBA 과정 나오고 해서 굉장히 이름이 뭐 김주선인가 뭐 그랬거든요. 그게 상당히 머리가 아주 샤프하네요. 또 주식, 정권, 이제 경제였죠. 그걸로 해서 그 이제 사기쳐가지고 수십억 받는다 그 말아먹어가지고 경제사범으로 들어갔거든. 근데 얘는 그것을 서울구치소에 있으면서도 정권거래용 담화로 주식을 하는 거야. 거기 구치소 안에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게 반입이 됐느냐. 이래서 그 반입시킨 놈한테 이제 따져서 이걸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사가 기소를 해가지고 요 부분에서는 위계양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던 판례고 휴대전화기나 담배 같은 거를 밀반입하는 부분은 위계양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부정했던 판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형법이 어저께 여러분들 이제 사실상 이거 뭐 솔직히 우리가 지금 한번 6시간에 걸쳐서 뭐다 형법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는 변시
사례. 어떻게 사례는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선택형은 금년에 2022년도에 결국은 출제된 것을 분석하면서 공부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그런 걸 보면서 2021년도 판례하고 22년도 5월 30일까지 선고된 판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야 되고, 대부분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된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다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이 판례를 중심으로 했고, 제3범죄는 이제 강론은 제3범죄 횡령과 배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출제 사례로 출제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부동산의 이중저당, 이중매매, 그 다음에 명시평, 이런 것들이 과거의 케이스 문제로 주옥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판례가 변경된 거하고 이런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내일이 이제 마지막인데, 내일은 여러분들 이제 가장 핵심인 소송법적으로 들어가서 힘들어하는 전문 법칙이죠. 이쪽 부분을 좀 논해볼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